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름과 실무 강사 신록산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보험 11번째 시간 벌써 이제 딱 반이 지났고요. 이제 새로운 파트.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대인 배상, 배상 책임에 대한 파트까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자기 실제 사고와 무보험 장초에 대한 상해 담보 파트 진행을 하면 이제 보통 약관상 담보에 대한 내용은 모두 학습을 하신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보통 약관 계약 사항이라든지 특별 약관 부분, 그다음에 지급 기준에 대한 부분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신체 사고인데요.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지금 우리가 전에 학습하셨던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와는 달리 피보험자 본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사상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입니다. 자, 대인배상과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책임근제보험,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을 따로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거기서 말하는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항목이지만 다만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와 반대로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학습하실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또는 사망했을 때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그 상해에 대한 담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따라서 모든 상해, 즉 급격하고 우연성 있는 외래의 모든 상해를 다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만 담보를 해주는 보험이고요. 자, 이 보상하는 손해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 인과관계, 즉 운행. 자,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다는 것은 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다라는 이러한 보상하는 손해의 문구가 나온 것이 어디서 배우셨냐면 대인배상 2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 점을 봐서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대인배상 2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즉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고, 자기신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즉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사상한 것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운행, 즉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탑승 여부는 관계없이요. 인과관계만 있기만, 상당 인과관계만 있기만 하면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첫째 자기신체 사고에 보상하는 손해고요. 네. 이 경우는 탑승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피보험자가 내리던 중, 아니면 내려서 어떤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해를 입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 신체 사고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둘째로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탑승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와 관련 없이 보상해주는 자기 신체 사고 보상 항목이 있는데요. 첫째,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둘째, 화재 또는 폭발. 셋째,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즉,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 공사 현장, 어디선가 뭔가 우박이 떨어졌다든지, 그렇죠, 하늘에서 이런 경우라든지, 날아오는,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많은 유형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그 철 구조물들, 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차가 지나가면서 바퀴에 튀어서 날라와서 뒷차나 옆차에 큰 손상을 입히고, 다행히 이게 차만 손상을 입혔으면 그래도 천만 다행인데요. 운전하시던 분이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가 여러 번 나오는 그런 케이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물건이고요. 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이에는요, 운전자가 이렇게 해서 또는 운행자가, 보유자가 이런 날아오는 물체로 인해서 사상했을 경우에는요,
보상하는 방법이 자기 신체 사고뿐이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상 고속도로에 그런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죠. 자회법 적용 자동차가 그 물건을 그런 날아오게 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공을 했을 것이고요. 그 자체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랬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개정을 해서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자배법상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정부보장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보장 사업의 이 범주에 날아오는 물체, 그 물체가 자동차로 인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자동차 손해보상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날아오는 물체가 있다고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은 정부보장 사업에서 대인배상원을 보상받고요. 추가적으로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자기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재 또는 폭발. 그렇죠. 이거는 피보험 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을 말하는 것이고요. 셋째,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동차가 떨어져서 피보험자가 사상한 경우에는요.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탑승하기만 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째, 탑승 불문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소유 사용 관리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상했을 때, 둘째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해야 되고요. 소유 사용 관리와 인과관계는 따지지 않고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 화재, 폭발,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떨어지는 것,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하면 보상해주는 두 가지 보상하는 손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본다면요. 과연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사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째는 하차 중에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는 자기 신체 사고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이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을 마치고, 이제 운전을 마치고, 그렇죠. 운전을 마치고 차량을 정차한 후에 시동과 전조등은 단지 켜져 있었는데, 이제 운전석 문을 열고 잠깐 이때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배우자랑 같이 이제 장을 보시고, 장을 본 물건을 같이 내려야 되니까 일단 차를 세워놓고요. 근데 약간 내리막길에 빙판길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배우자분은 먼저 조수석에서 내리셨고요. 이제 이 운전하신 우리 차주님께서도 이제 내려서 이제 그 물건을 데까지 옮겨야 되니까 그 내리는 과정에서요,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셔가지고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이제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는데, 자, 보험사에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 원인, 즉 그렇죠. 내리막길에 빙판길이라는 원인이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원인과 경합되고 그 원인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물차에서 낙상한 사고의 경우인데요. 이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인 화물 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어요. 근데 이 트럭이 이제 25톤 트럭이라 이제 굉장히 높은, 그렇죠. 화물칸이 굉장히 높은 트럭이었는데요. 이때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라는 것은 주행뿐만 아니라 그 전후 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그렇죠. 본인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의 상해 보험적 성격을 본다면, 그렇죠. 이 건도 역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25톤 트럭이다. 화물칸이 굉장히 높다. 이미 그러한 내재적인 위험이 있는 자동차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화물칸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 조정 결정 이후에는요, 그 전까지는 화물차에서 낙상한 사고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고 이후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파하면서 같은 사고 유형이 있을 경우 이제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침을 내려줘서 이 분쟁 조정 결정 사례 이후부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자기 신체 사고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소유 사용 관리보다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말하는 소유 사용 관리라는 개념은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반드시 차가 움직일 때, 그렇죠, 그럴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동차의 용법에 맞게 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내리고 화물칸에 올라가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그리고 그 피보험자가 올라타고 내리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그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신체 사고, 보험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출장을 갔다 오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올라오던 중에 너무 졸음이 오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차에 가스가 들어와서 중독돼서 사망한 사고가 생겼어요. 자, 이때 자기 신체 사고가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차량에서 잠을 자는 행위 자체는 그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므로 자기 신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비슷한 사례로요. 자, 이제 겨울에 너무 이제 추워서 잠시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이제 히터를 킨 거죠.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고 근데 또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스가 중독돼서 이제 그 피보험자가 사상한 그런 사례에 있어서 자, 비슷한 사고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요. 자, 자동차의 용법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반드시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악천후나 이런 것으로 잠시 대피하기 위해서 멈추고, 그렇죠? 멈춘 과정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도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자기신체 사고가 부책이다. 이제 이렇게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판례가 맞냐라는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과연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자동차를 이동하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정차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용법이라는 것도 해당되는 차량에 필요한 차량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다 포함해서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는요,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동일합니다. 즉,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에서는 기명, 친족, 승낙, 사용, 운전 피보험자가 있었고요. 이때 승낙 피보험자에는 취급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피보험자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운전 피보험자도 마찬가지로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신체 사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기친, 승사, 운에 피보험자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취급업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모두 제외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 우리 어떤 걸 기억하시면 되겠냐면요. 자, 우리 대인배상2 면책사유에 가족사서 면책 약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면책이다. 다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을 해서 부책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자,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는 되는 부분을 어디로? 그렇죠. 예, 이 상해보험 영역인 자기신체사고로 끌어들여서 추가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도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이때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저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신분관계만 있기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사상하기만 하면 자기 신체 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자기 신체 사고에 관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그렇죠.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즉, 가족, 즉 신분관계만 있으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자, 대인배상2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면책시키는 이유는 자, 가족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의 배상의 문제를 배상책임보험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가족들이 가입한 상해보험 영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 즉 가족사상 면책약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취지 그대로 어디로? 자기신체사고로, 즉 상해보험 영역으로 피보험자를 끌어들여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또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요.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면책이고요.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사고도 면책입니다. 자, 여러분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그렇죠.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우리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상해사고의 당사자를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자, 상해보험금을 받을 자를 보험금을 받을 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은 같을 수 있지만요. 특히 사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상속인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는 해당되는 피보험자만 면책이 되고요. 즉 복수의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고를 일으켰고요. 이때 아버지를 동승시켰는데 아버지는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피보험자인 아들의 고의사고이므로 아들의 보험금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면책이고 아버지의 보험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는 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해서 그렇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책이 되고요. 그 외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되는 상속 지분만큼은 여전히 상해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험 경기 및 이를 위한 연습용. 자, 대인배상2 면책약관과 유사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요. 피보험 자동차 또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면책이고요.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인배상2 면책약관과 달리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까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자,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른 자동차 운전납부 특별약관이라고 해서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마치 피보험 자동차처럼 취급해서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이 있는데 이때 그 자동차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일 테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당되는 즉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라는 부분을 넣은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내 차를 트럭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 차를 가지고 그쵸, 시험, 경기, 그다음에 이를 위한 연습을 하려고 갖다 놓은 건 아니죠. 다른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운전을 해서 주차돼 있던 내 차와 충돌했을 경우, 이때도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피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보험 자동차에 반드시 탑승해야지 보상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기 신체 사고에 보험 사고에 해당하고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 경기, 연습용으로 쓰던 중에 피보험 자동차와 충돌하여 그 연습용으로 쓰던 차를 관여하고 있던 피보험자가 사상했다면 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유상운송. 자, 대인배상투 유상운송 면책약관과 동일하고요. 대인배상투 유상운송 예외 사유.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31초가 그렇죠. 임대차. 그렇죠. 그다음에 출퇴근 함께 타기.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용 자동차, 개인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운송 특별약관. 이때는 화물만 된다 그랬고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상운송 특별약관. 이때는 화물 및 그렇죠. 사람에 대한 유상운송도 모두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해당되는 경우에 예외 사유에 모두 해당되면 네, 그렇습니다. 자기인체 사고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유상운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대인배상도 유상운송 면책약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성이 있는, 대가성이 있는 유상운송의 경우 면책이라는 거. 자, 거대위험 면책약관도 대인배상도 면책약관과 유사한데요. 다만 차이점은 태풍, 홍수, 해일은 보상을 합니다. 태풍, 홍수, 해일은 보상을 한다 정도까지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 차이점이 있는 게 첫째, 우리 시험, 경기, 연습용에서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라는 부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거대 위험에서 태풍, 홍수, 해일은 대인배상 2와는 달리 보상한다는 부분, 차이점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고의사고에 대한 면책약관. 자,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사고, 이때 복수의 피보험자, 복수의 보험금 받을 자, 즉 수익자가 있다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해당되는 피보험자, 해당되는 수익자에 대해서만 면책된다는 부분, 마치 뭐랑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고 비슷한데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영역은 아니고요. 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배상책임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약관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요,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 즉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곳이 아닌 장소, 화물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데 아니면 우리 청소하시는 새벽에 청소해 주시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보면은 내렸다 탔다 하기를 힘드시고 하니까 차 뒤에 매달려 가시는 경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그 청소차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네,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좀 기억이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은요, 네, 차 한 대를 불러서 이제 이사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앞에 타시고, 그렇죠. 어머니하고 다른 형제들은 버스나 이제 택시로 이동하고, 그리고도 이제 짐을 내리거나 부려야 될 이제 짐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친척분들, 형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타지 못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화물칸 그 차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타고 갔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 고유 면책 사유의 하나인 정규 승차용 구조장치에 탑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됩니다.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요,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이 있고요, 부상보험금이 있고,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5천이면 5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요. 자,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넘쳐났을 때는 한도까지만 지급된다는 의미겠죠. 예. 자, 이 부분 뒤에서 제가 그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문제를 이제 기본 사례 문제라고 해서 몇 가지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때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상의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의 상해 구분 및 상해 급수별 보험 가입 금액상. 이제 요 부상 같은 경우에도 미리 급수별로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1급이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제 그리고 급수는 14급까지. 우리 대인배상원하고 급수 체계는 똑같은데요. 한도는 대인배상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자기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몇 차 13차 시 내시 14차 시에 학습할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이라는 또 우리 자기 신체 사고와 달리 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그런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약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험 계약 실무상 그렇고요. 자, 세 번째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요.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가 정해져 있고요. 1급의 한도는 당연히 사망 한도와 동일하고요. 자, 14급까지 순차적으로 급수별 한도를 정해놔서 해당되는 급수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해당되는 급수를 한도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실제 손해액이 발생했으면 실제 손해액을 더하고요. 거기에 비용이 생겼으면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 또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는 과연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가 있고요. 피보험자 혼자만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유형의 사고 예를 들면 단독사고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후미취솔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야기해서 다른 쪽에서 배상을 받을 게 없는 경우 이때는 자기 신체 사고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액이 없는 사고가 되는데요. 그때는 비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고요. 자, 실제 손해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대인배상 무보험창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우리 자동차 보험에는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지급 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급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나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를 적용하기 전에 금액을 말한다. 즉 산출되는 금액 과실 반영하지 않고 한도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는 금액 전액이 바로 실제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혹시 비용이 발생했다면 비용을 더해주고 자, 공제액이 있는 사고라면 해당되는 공제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 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는데요. 손해방지 비용,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손해방지 비용이고요. 다른 사람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존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렇죠. 권리 보존 비용, 이 두 가지 비용이 보험금 가입금액과 한도 없이 관계없이 보상하고요. 자, 우리 책임근제에서는 어떤 말씀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손해방지 비용, 권리 보존 비용, 협력 비용은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하고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는 한도 이내에서 보상을 한다고 그랬죠. 자동차 보험도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제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동차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1이나 정보보장 사업, 그 다음에 대인배상 2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요.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시 한번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대인배상 1, 정보보장 사업을 포함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그 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요. 그거 외에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보상을 받았을 때만 공제를 합니다. 이때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사고 났을 때 건강보험 먼저 처리를 해서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줬다면 그 건강보험 공단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제3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이 경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자, 아래 부분은 실제 이런 상황이 생겨야만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자, 위에 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부분은 그렇죠.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일 경우에는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제액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신체 사고 중에서 공제액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단독 사고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아까 우리 판례에서 보았던 분쟁조정 결정내에서 보았던 화물카에서 떨어졌다든지 문을 열다가 자동차의 어떤 알 수 없는 구조물에 걸려서 빙판길에 넘어졌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모두 공제액이 없는 사고예요. 따라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액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럼 예컨대 공제액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손해를 계산해 봤더니 3억 원이 산출이 되는데 가입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도 금액인 1억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 봤더니 이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가입금액이 1억이다 하면 우리는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얼마를 받는다, 암보험에 가입했더니 암보험금으로 얼마가 나왔다 하는 거와 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상의 경우에는요, 상해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1급부터 14급까지요. 그 등급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 성형수술비를 포함해서 자, 이때 성형수술비도 성형수술을 할 거라는 것, 즉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성형수술을 했어야 시행하기만 하면 실제 발생된 치료비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하고 동일하게 1급부터 14급까지의 각 한도 이내에서 해당되는 급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망사고 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자, 장애 손해가 1억 원이라고 하지만 가입금액이 5천이다, 5천에 불과하다, 아니면 한도가 5천에 불과하다 하면 5천뿐이 지금 못 받는 것이고요. 자, 가입금액이 2억이나 되는데 자, 장애에 대한 손해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2억 원을 바로 정액형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자기신체 사고에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누구인가, 면책약관은 어떻게 되는가,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한도는 무엇인가, 종류는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자기신체 사고 기본 사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A는 A 소유 차량. 근데 A는 B의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 소유 차량을 B가 운전하던 중에 B의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는 부부 관계고요. 그렇죠? 남편의 차량을 그렇죠. 부인이 운전하던 중에 자, B의 어머니, 즉 이제 차주 A의 기준으로는 장모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 와이프 B의 기준으로는 이제 친어머니가 되겠고요. 이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B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타인이 사망했으니까 대인배상원 부책이죠. 왜 이때 이유는 뭐죠? 그렇죠. 자, B는 보유자로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책이 되는 것이고요.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어떤 내용에 대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죠? 그렇죠. 가족 사상 면책 약관. 즉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인데 이때 B의 기준, 즉 승낙 피보험자인 B의 기준에서는 부모에 해당하지만 김현 피보험자 A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모님이니까 부모님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볼 때 부책되는 피보험자가 있죠. 누구죠? 김영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부책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하신 자기신체 사고로 넘어왔을 때 보신다면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고요. 이때 부모, 배우자, 자녀는 그렇습니다. 신분관계만 있으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승낙 피보험자 B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이자 취급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에도 해당하고요. 그 승낙 피보험자의 부모인 C가 사망했으므로 자기시체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자기시체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우리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가 들어오기 약간의 도입되기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이러한 1번 케이스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대인 1 부책, 대인 2는 무조건 면책, 그리고 자기시체 사고 이렇게 구조가 단순했는데 비해서요.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이 제도가 자동차 보험 약관에 2014년, 15년쯤 될 겁니다. 도입된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대인 1 부책, 대인 2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부책, 자기시체 사고는 당연히 피보험자에 해당하니까 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인 1, 2, 대인 2까지 모두 보상해주는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사고 유형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자, 부부가 모두 차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부부가 차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셨다고 하고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셔야 돼서 배웅을 해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죠. 그 부부의 상대방의 부모님은 그렇죠. 남편이면 남편의 부모님이 올라오셨으면 부인의 부모님이 올라오셨으면 남편이 각각 모셔다 드리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죠? 그래야 경우에 따라 대인 2와 자기신체 사고까지 모두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A 소유 차량을 A가 운전하던 중 C는 마찬가지로 A의 배우자 B의 어머니가 사망을 했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피보험자가 한 분이죠. 한 명이죠. A 혼자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뭐 불법행위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인 1은 부책, 대인 2, 자, 피보험자의 부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책. 그렇죠. 그리고 자기체 사고는 면책이에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자, 1번 사례와 비교를 해보시면 1번은 승낙 피보험자의 어머니가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은 승낙 피보험자가 없고 기명 피보험자 단독 피보험자만 인정되는 그런 사고 유형이고요.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 기준으로 C는 어머니, 즉 부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C가 동승했다 하더라도요. 동승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보상하는 유형이 달라지고 적용되는 담보가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또 자동차 보험 학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애로점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사례와 2번 사례 제가 지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온 것이고요. 자, 3번, 갑보험사 차량을 A가 운전하던 중에 상대방 을보험사 B의 차량과 공불사고인지 서로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때 A 기준으로 본다면 A는 을보험사, 그렇죠. 상대방 보험사죠. 상대방 보험사 대인배상 1이 부책이 될 것이고요. 대인배상 2가 부책이 될 것이고, 자, 갑보험사 기준으로는 자기신체 사고가 부책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갑보험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B에 대해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가 부책이 될 것이고요. 을보험사 기준으로 B는 피보험자에 해당할 테니 자기신체 사고 부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유형이 가장 공불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건 지금 이렇게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이 금방금방 잘 나오고 뭐 할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 그렇죠.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담당자들은 다 이렇게 지금 말씀 제가 드린 이 내용에 따라서 그냥 정확하게 딱딱딱딱 따져서 계산되는 금액, 산출되는 금액 바로바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땡땡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거기서는 이 서로 공불사고가 났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보상 처리가 다 이미 끝났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특정되는 진단, 이번에 사고로 발생한 진단명 모두 인정해서 대인배상원, 부상급수 모두 결정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겨우 70만 원짜리 자기시사고 보험금 지급 검토를 하려고 벌써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나고 의료자문 결과가 아직도 오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자, 그렇게 자기시사고 과연 70만 원짜리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대방 보험사가 결정한 내용까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을보험사, 대인배상 보험사, 갑보험사, 자기시사고 보험사, 자, 이렇게 각각 자기들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진단인지 아닌지, 급수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모두 따진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지금 이 3번 사례와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을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거고요, 갑보험사에서 자기신체를 받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황당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실제 나가서는 그렇게 황당한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대인배상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받는 거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례는 갑보험사 차량을 A가 운전하던 중에 상대방 을보험사 B의 차량과 일반 과실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공불 사고가 아니고, 즉 과실이 둘 다 있는 사고가 아니고 A 혼자 잘못한 것이죠. 자, A 혼자 잘못했어요. 자, 을보험사 B의 기준으로 A는 자배법상, 그렇죠, 차외인이죠. 따라서 삼면책 여건이 적용된다면 을보험사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면책이 될 것이고요. 자, 갑보험사 기준으로 자기시세 사고는 어떤 사고죠? 그렇습니다. 예,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시세 사고 부책이지만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만약에 부상을 입었다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한도 내에서 지급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망했다면, 그렇죠, 실제 손해액과 관련 없이 가입금액, 사망 가입금액 지급할 것이고요. 만약 장애를 입었다면 실제 장애 손해와 관련 없이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되는 급수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자기신체사고 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래서 제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연수 문제를 잠깐 갖고 왔는데요. 자, 갑보험사 김현피보험자 A가 운전하던 중에 사망을 했고요. A의 과실은 20%라고 합니다. 자, 갑보험사 자기신체사고 사망 한도는 1억 원이고 을보험사 대인 1, 2가 모두 부책이었어요. 자, A의 과실 상계된 손해액 3억 원. 그렇죠. 과실 상계된 손해액을 알아야 어떤 것을, 그렇죠, 대인 배상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인 1, 대인 2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구하고 그 금액과 한도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가 3억 원이니까요. 과실이 20% 과실상계를 하면요. 얼마냐면 2억 4천만 원이 될 건데요. 자, 우리 대인배상원 사망 한도가 얼마죠? 그렇습니다. 1억 5천. 자, 2억 4천 중에서 1억 5천은 대인 1에서 지급될 것이고요. 나머지 9천만 원은 어디서? 대인배상 2에서 지급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실상계된 손해액 3억 원 중에서 대인 1과 대인 2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차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때 6천만 원은요. 자, 우리 지금 사망 한도 이제 다시 문제 조건으로 돌아와서요. 사망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이죠. 1억 원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고에 있어서 A가 자기 신체 사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6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실상계 후 손해는 2억 4천이 될 것이고요. 자, 우리 사망 대인배상원 한도는 1억 5천입니다. 자, 그럼 2억 4천에서 1억 5천을 빼면 대인배상 2에서는 9천만 원, 즉 대인배상 1에서 1억 5천, 대인배상 2에서 9천만 원 지급이 돼서 모두 지급되는 금액은 2억 4천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얼마냐? 6천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이때 이 6천만 원은 자기 신체 사고 사망 한도 1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과실상계된 손해액이 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A의 과실이 20%고 그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고 결과적으로
자기시체 사고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과실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예를 달리 들어서요. A의 과실상계된 손해액이 6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 A의 과실분에 해당되는 손해는 1억 2천이나 되고요. 1억 2천은 1억 원을 넘기 때문에 자, A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액이 1억 2천이긴 하지만 한도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즉 자기시체 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고유한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이때는 공제액이 있는 사고에서 그렇고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는 어떤 것이죠? 그렇죠. 정액형 내지 준정액형으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라는 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우리 보상하는 손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자, 이때는 갑보험사 김현피보험자 A가 운전 중에 사망을 했는데 A의 과실률이 100%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보험사의 자기시체 사고 사망한 돈은 1억 원이고요. A의 과실상계된 손해액을 계산해 봤지만 3억 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보험사의 자기시체 사고 지급보험금 얼마죠? 예, 실제 손해액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고죠. 왜 그렇죠? 예, A의 과실률이 100%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공제액이, 즉 어떤 다른 배상 의무자가 없다는 뜻이고, 다른 배상 의무자가 없다는 뜻은 다른 배상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 1이나 대인 배상 2에서 받을 금액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 해당하고, 공제액이 없는 사고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때죠? 정액보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1억 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A의 과실상계된 손해액 3억 원이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렇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의 문제 조건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이죠. 자, 이때 그러면 사망 한도가 만약에 여러분 사망 한도가 1억 원으로 그대로 두고요. 이때 A의 과실상계된 손해액이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 손해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렇죠. 그냥 1억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학습했던, 그렇죠. 공제액이 있는 사고와 공제액이 없는 사고와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또 자기시체 사고 보험금 산정 연습인데요. 자, 이때도 갑보험사 김현피보험자 A가 운전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상을 입었고 A의 과실률은 100%,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제액이 없는 사고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이제 보상 실무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습관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습관이 이제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그 내용을 뒤에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후미치돌 사고 하면은 자,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이거는 그 사고를 낸 사람이 100%구나. 상대방은 과실이 없구나. 라는 기본 베이스를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보험 분야에 생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신호위반 사고가 났어. 그러면 상대방 과실은 왜 제시가 안 돼 있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사람 기준에서 신호위반이다, 중앙선 침범이다, 그다음에 후미치돌이다라고 표현을 사고 내용에 그런 사고 내용이 들어갔다면 과실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고를 야기한 자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에서 출제를 했다는 거, 그거는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갑보험사 자기시체 사고 한도를 이제 시급 부상에 아마 해당이 된다고 이제 제가 문제를 낸 거고요. 200만 원이라고 조건을 제시해 놨는데 A가 이제 발생한 치료비는 얼마냐면 100만 원이고요. 향후 아직 성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성형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갑보험사의 자기시체 사고 지급보험금은 어떻죠? 그렇죠. 이 사고도 공제액이 없는 사고로서 부상에 대해서는 어떻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자, 한도가 200만 원이고요.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지급 치료비 100만 원뿐이 없으니까
이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아직 잔여 한도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형 비용 100만 원은 지금 당장 지급받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실제 성형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발생했다면 남아있는 잔여 한도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그렇죠. 공제액이 없는 자기 신체 사고 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문제의 조건을요. 향후 성형 비용이 아니고 성형 수술 지급 비용, 성형 지급 비용, 성형 발생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됐건 이미 발생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냈다면 그때는 지금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2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자, 만약에 지급 치료비가 300만 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한도액은 200만 원이니까 자, 갑보험사 기준으로 자기치 사고 공제액이 없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험금은 그렇죠. 자기치 사고 보험금은 이 200만 원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 한도와 어떤 금액으로 어떤 항목으로 지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언제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해당되는 약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점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자기치 사고에 보상하는 손해는 이중적인 구조다.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것도 이중적인 구조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특히나 공제액이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계산하기가 쉬우신데 공제액이 없는 사고는 공제액이 있는 사고만 가지고 맨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놓치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제액이 있는 사고인가 없는 사고인가에 따라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유념해서 자기 신체 사고 학습하실 때 꼭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11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